오늘은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 커뮤니티 영웅상을 받은 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영웅은 그녀입니다. 그때 무대 위의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나무 상패에는 커뮤니티 영웅상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이크 앞에 서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신문에서는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이라고 썼고, 지역 방송에서는 홍수 속 구원의 손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그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녀가 누구죠? 그 이야기는 2025년 7월 4일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독립기념일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공원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 미스터 잔선은 이미 바비큐 그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불꽃놀이가 멋지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TV를 켰습니다. 기상예보에서는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라고 했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의 여름 소나기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오전 10시쯤 공원에서는 벌써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빨간색과 파란색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얼음이 든 쿨러박스를 가져와 맥주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평화로운 오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쯤 하늘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름 조각들이었지만 점점 크고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더니 이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비가 올 것 같아요. 옆에서 놀고 있던 6살짜리 에머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금방 그칠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하늘은 완전히 짙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구름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엉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오리가 하늘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아이들만이라도 먼저 보내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특유의 뭔가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곧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비에서 재난으로. 처음엔 정말 평범한 비였습니다. 똑똑 창문에 떨어지는 소리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빗소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창밖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현재 시간당 강수량이 75를 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지나자 앞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이 서행하며 지나갔고 몇 대는 아예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전기가 한번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완전히 나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찾아 켰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물이 현관문 아래까지 차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 그때 휴대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경보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닿지 않은. 휴대폰 화면에 빨간 글씨로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홍수 경보 발령.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십시오. 저는 즉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에서 밖을 내려다보니 이미 1층 집들의 현관문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동차들도 절반 이상 물에 잠겨 있었고
어떤 차는 물에 떠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긴급 경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마을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약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이 없었고 일부는 영어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설령 경보를 받았다 해도 경찰이나 구조대를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날 밤에 진짜 영웅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9시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심각해졌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고 1층 집들은 거의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저는 2층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끔 구조헬기 소리가 들렸지만 이 비바람 속에서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경보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구조대를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구조대도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봤습니다. 몇 집은 아직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캄캄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 발견 SOS 신호. 밤 11시 30분쯤 창문 밖을 보다가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손전등을 흔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리며 집중해서 봤습니다. 점점점, 선선선, 점점점. 한 번 더. 점점점, 선선선, 점점점. 또 한 번. 점점점, 선선선, 점점점. 이건 모스 부호였습니다. SOS, 국제적인 구조 요청 신호.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집에 갇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전등을 집어들고 그 방향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SOS 신호로 응답했습니다. 곧 상대방에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깜빡거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약 200m 정도. 평소라면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 집까지 가려면 물이 허리까지 차 있을 텐데 만약 내가 가다가 휩쓸리면 어떻게 하지? 구조대를 부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상황에서 구조대가 언제 올 수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들고 911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한 번 더 걸어봤습니다. 역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집에는 누군가 갇혀 있다. 아이들일지도 모른다. 아픈 사람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그 누군가가 지금은 나밖에 없다. 창밖에서 다시 SOS 신호가 깜빡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몇 년 전 호수에서 낚시할 때 샀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튼튼한 장갑도 끼었습니다. 물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밧줄이 필요했는데 차고에는 짧은 밧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였습니다. 이거다. 왜 전구였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서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줄이 꽤 튼튼했습니다. 넷째,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 안에 있던 전구들을 모두 꺼내서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평소라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겠지만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밧줄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약 200m 길이의 전구 밧줄이 완성됐습니다. 한쪽 끝을 제 허리에 단단히 묶고 다른 쪽 끝은 집의 기둥에 묶었습니다. 전구의 전원을 연결하니 어둠 속에서 알록달록한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물이 발목에 와닿았습니다. 7월이었지만 물은 생각보다 차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두 번째 걸음.
허벅지까지. 세 번째 걸음. 허리까지. 물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고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괜찮아. 한 걸음씩만 가자.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구 밧줄 덕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불빛 덕분에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m쯤 갔을 때 갑자기 발이 헛디뎠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도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순간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구명조끼가 저를 떠받쳤고 전구 밧줄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0m, 100m, 150m.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1층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2층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누구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창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영어가 서툰 것 같았습니다. 헬프, 헬프, 칠드런.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에 떠 있는 쓰레기통을 이용해 2층 창문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안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전구 밧줄의 한쪽을 창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이 밧줄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먼저 아이들부터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린 남자아이를 제 등에 엎였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제 목을 꽉 감쌌습니다. 무섭지 않아. 괜찮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저는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며 전구 밧줄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전구 불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세고 바람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밧줄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컸지만 역시 무서워했습니다. 언니가 용감하네. 동생을 위해서 힘내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계속 생크유를 반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데려올 차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무거웠고 물의 저항도 가장 컸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강한 물살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발을 헛디뎠고 순간적으로 물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팔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무게와 물살의 힘이 동시에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어깨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고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버지도 필사적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와 함께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마치 영원 같았습니다. 다행히 물살이 조금 약해지는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새벽 3시 15분, 드디어 내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 집 2층에서 우리는 모두 담요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지쳐서 부모 품에서 잠들었고 부모님은 연신 생크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가족의 이름도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4명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My name, 호제이. My wife, 머리어. My children, 소피어, 디에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머리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We no speak English good, but thank you save family.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물이 빠지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호제이의 가족은 1층이 완전히 망가진 집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없었고 언어 장벽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복구 업체와 연결해주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우리 마을의 다른 이민자 가족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에서 건너온 가족이었습니다. 호제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머리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날 밤 긴급 경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주 후 지역 신문에서 홍수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고 지역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왜 호제이의 가족이 경보를 받지 못했는지, 그런 가족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때 머리어가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라디오에서 머리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영어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That night, we no get warning. We know no flood coming. Phone. No work our house. We very scared. We sink. Nobody help us. But Tom. He come. He save us.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w. I speak. For other family like us. We live here too. We need help too. When emergency. We need not to.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머리어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이민자 가족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경보를 받지 못한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이 없었고 일부는 영어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설령 도움이 필요해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머리어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줬습니다. 선이의 어머니인 카먼은 그날 밤 아이셋과 함께 아파트 2층에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로만 된 라디오를 들었지만 홍수 경보는 영어로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인 라드리게즈 가족은 휴대폰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웃의 도움으로만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엘러나라는 노인의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전혀 못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그녀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에야 이웃들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2층에 있어서 무사했지만 만약 1층에 살았다면 머리어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퍼져나가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지역의 다른 이민자 공동체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교회의 목사님, 베트남 공동체의 회장님, 그리고 소말리아 난민 지원 단체의 대표까지 그들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어 장벽, 기술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느낌. 패스터 킴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홍수는 영어를 하는 사람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머리어의 증언 이후 지역 신문사는 본격적인 탐사 보도에 나섰습니다. 기자 세러 마티네즈가 2주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운티의 긴급 경보 시스템은 영어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911 콜센터에는 24시간 통역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어 통역사는 주간에만 근무했습니다.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휴대폰 신호 품질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긴급 대피소 정보도 영어로만 제공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비공식 거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러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홍수는 자연재해였지만 일부 주민들이 경보를 받지 못한 것은 인재였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저 자신도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머리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탐, you save my family that night. But now, we save whole community together.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다는 것을. 정부의 첫 번째 반응. 카운티 위원회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습니다. 카운티 위원장 라버트 헤이즈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긴급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어와 다른 증언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여론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의 사설란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언어는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든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의 힘, 변화를 이끈 것은 통계나 정책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디에이고 머리어의 아들이 학교에서 쓴 장문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That night was very scary. Water was everywhere. But Tom came to help us. Now my mom talks on radio. She is brave. I want to be brave like her too. 소피어 머리어의 딸은 그림을 그려서 시청에 보냈습니다. 홍수 속에서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전구 불빛을 따라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힘이 생기고요. 그날의 구조는 한 가족을 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웃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열심히 희망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